네, 안녕하십니까. 2025 아시아 인문 자산광자 이슬람을 만나다. 오늘은 이슬람의 역사와 문화권 형성을 주제로 강의를 맡은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박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유로메나 연구소를 여러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유로는 이제 유럽이라는 뜻이고요. 메나는 사실 중동 북아프리카인데 우리가 유럽, 중동, 북아프리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서 중동 북아프리카를 영어권에서 보통 미들리스트 앤 노스 아프리카 이게 줄여서 앞자만 따서 MENA, 그래서 메나 또는 미나라고 발음하는데요. 그냥 그 말 갖다 썼습니다. 그래서 유로메나는 유럽과 중동 북아프리카 이슬람 문화권의 관계를 연구하는 그러한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그 이슬람 역사가로서 이제 이슬람의 역사와 문화권 형성의 전반적인 것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이슬람사라고 얘기를 할 때요. 이슬람사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제 무슬림들이 이슬람을 역사를 어떻게 봤는가 했을 때 우리가 보통 10세기 초에 역사가의 최고의 역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따바리가 이 왕과 예언자와 왕의 역사라는 책을 쓰는데요. 그 책은 그러니까 이슬람의 역사를 자신이 살아있는 10세기 초반까지 이를 정리한 책인데 그 시작할 때 보면은 전통적인 무슬림의 역사 신학관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신의 계획이나 신의 유일신 신앙이 드러난 것을 이슬람사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유다 그리스도교는 다소 왜곡된 유일신 신앙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따바리는 역사 소설을 천지 창조부터 시작합니다. 천지 창조부터 무함마드 그리고 자신의 살 때까지의 그 역사를 정리를 해놓은 건데 이게 대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사를 기술하는 방식이 전통적인 무슬림들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천지창조, 아담과 이브, 그리고 유다 그리스도교의 예언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함마드. 그러니까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무슬림들이 봤을 때는 새로운 종교가 아닙니다. 최초의 인간이면서 아담을 예언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을 그 신이 만들어서 올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줬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들이 잘못된 길을 가니까 그때마다 신이 예언자를 보내줘서 교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내려온 예언자 중에 이제 모세가 그렇게 되겠고 그러다 또 문제가 되니까 여러 예언자를 거쳐서 예수 시대에 예수를 보내서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가게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사람들이 엉망이 되거든요.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의 예언자 무함마드를 보내서 마지막 예언을 하면서 인류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한다. 그게 이제 이슬람이라는 거고요. 따라서 이슬람에서는 앞에 무함마드 이전에 나온 모든 예언자들을 인정을 하고 만약에 무슬림들이 그러한 예언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슬림들은 무슬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즉 그 예수를 예언자로 인정을 하는 거죠. 신의 아들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를 예언자로 인정하고 그리고 모세도 인정하고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자꾸만 종교 문제로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가 전체 종교적인 문제가 될 수 없는 게 무슬림들은 유대인 성서에 나오는 많은 예언자들을 하느님이 보낸 사람으로 존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종교 문제가 아니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는 종교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예언자가 무함마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뒤에 나오는 후발 종교지만 실질적으로 태초에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오래된 종교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래된 새 종교 이게 이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슬람은 이제 이건 신학적인 해석 방식이고요. 우리 세속적인 역사가들은 이제 좀 다르게 방법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속적인 역사가가 보는 이슬람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슬람 문명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교하고 좀 비교를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교 문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교는 로마 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정치 체제를 안고 들어와서 전 세계로 퍼진 종교입니다. 만약에 로마 제국이 없었다면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퍼질 수 있었을까라고 가끔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슬람은요, 어떤 제국을 통해서 퍼진 종교가 아니라 이슬람에서 제국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는 로마 제국에 편입이 돼서 로마 제국의 등을 타고 갔다면 이슬람은 이슬람 신앙에서 제국이 발생하는 거니까 대단히 다르죠. 따라서 종교가 이슬람 문명의 발전적인 중심적인 요소이자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가장 많이 인용하는 학자 중에서 이제 프란시스코 가브리엘리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슬람 문명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무엇이냐? 그건 바로 종교다. 이게 우리 이슬람 문명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이슬람 문명에서 시작이 돼서 이슬람에서 시작돼서 여러 가지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예술적, 경제적인 표현을 했고요.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를 주도한 게 이슬람이라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또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널리 퍼졌습니다. 전 세계적인 종교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은 하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슬람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가진 종교죠. 제가 그 이슬람을 공부할 때 매번 첫 수업 시간에 저희 교수님들이 들어와서 칠판에 쓰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영어로요. Islam is not monolithic. 이슬람은 단일하지 않다. 이슬람은 대단히 다양합니다. 그리스도교가 대단히 다양하듯이 이슬람도 대단히 다양하고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인도네시아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영토에서 다양한 문화를 낳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문화들을 흡수하고 이거를 발전시켜서 이슬람이라는 새로운 문명으로 새로 창조하고 그리고 기존 문화를 발전시키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이슬람 문화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교와 이슬람을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유럽과 중동 북아프리카가 항상 교섭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와 이슬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교보다 이슬람은 훨씬 늦게 발전한 종교죠. 그리스도교가 1세기라면 보통 우리가 이제 예수의 십자가형을 기원 후 30년으로 봅니다. 30년 4월 7일 이 정도로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시작한 그리스도교 운동이고요. 이게 이제 1세기에 시작했다면 이슬람은 시작이 7세기입니다. 그러니까 600년이나 뒤지죠. 그러니까 600년에 앞서서 그리스도교가 발전을 하는데 그리스도교는 제일 처음에는 원시 그리스도교에서 묵시문화, 세상의 종말이 곧 올 것이다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고대 헬레니즘 문화를 흡수하면서 그리스어로 학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교에서는 신약성서라고 부르는 책은 다 그리스어로 써 있죠. 그리스도교에서는요. 그리고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을 거치면서 카톨릭의 세계관 속에서 유럽이 발전합니다. 그러면 동시대에 보면 이슬람은 언제 발생하냐면 그리스도교가 고대 헬레니즘 세계에서 문화의 축복을 받고 있을 때 이슬람이 발전을 하고요. 우리는 그 시대를 이슬람의 고전 시대라고 부릅니다. 고전 시대는 보통 600년에서 1000년을 얘기하는데 이때 사실은 이슬람의 기본적인 틀이 완전히 다 잡힙니다. 아랍인들이 가져온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주변 지역으로 퍼지면서 대표적으로 당시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 문화권이었던 페르시아 문화까지 흡수를 하면서 페르시아 지역도 이슬람이 되는 거죠. 이 시기가 고전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중간 시대는 보통 우리가 1000년에서 1500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중간 시대라고 부르냐? 바로 옆에 도표를 보시면 그리스도교 할 때는 우리가 중세란 말을 썼거든요.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 시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슬람 할 때는 중간 시대. 그럼 중간 시대하고 중세가 뭐가 다르냐? 같습니다. 그런데 중세라는 말은 너무나 지나치게 유럽 편중적인 말이라서 우리가 굳이 뭐 이슬람 공부하는 사람들이 유럽의 편지를 따를 필요가 있느냐? 이거는 중간 시대라고 해서 미들 피리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간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1000년에서 1500년. 이 시기는 이슬람이 이제 팽창하면서 다양성을 지닌 시기입니다. 고전 시대에는 아랍어, 이슬람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로 무슬림들이 얽혀 있었는데요. 중간 시대가 되면 이제 아랍어가 아니라 튀르크어, 페르시아어가 널리 쓰이면서 다양한 언어가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고전 시대에는 종파적으로는 순니가 압도적인 우위를 지켰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시아파 그리고 여러 종파들이 등장하면서 중간 시대에는 이슬람도 다양한 종파로서 분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교 세계에서는 종교 개혁이라고 하죠. 저 이제 사실 종교 개혁이라고 어쩔 수 없이 썼는데 저는 이제 그리스도교 개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교 개혁의 시대가 열렸고 마르틴 루터의 그리스도교 개혁 시기가 1517년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개신교 전통이 나오면서 유럽에서는 역동적인 시대가 열리는데 이슬람은 그 시기에 3제국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17세기의 유럽은 30년 전쟁이란 어마어마한 종교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분열도 했고 사람도 죽이고 500만에서 800만이라는 사람을 죽인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는데 그 이후로 유럽에서는 종교를 가지고 더 이상 싸우지는 않습니다. 이슬람에서도 종교 갖고 싸우는 건 아닌데요. 3제국이라는 게 열립니다. 그래서 가장 넓게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무슬림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건 오스만 튀르크고요. 이들은 튀르크어를 언어로 썼지만 튀르크어를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예, 말 그대로 제국이죠. 그리고 튀르크의 바로 옆에 있는 지금 이란 지역은 사파비 제국이 들어섰는데 여기는 오스만 튀르크가 순니파라면 사파비는 쉬아파입니다. 사파비가 있는 이란이 지금은 다 쉬아파인데 원래는 순니파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파비가 오스만 튀르크하고 정치적인 라이벌이었거든요. 그 오스만 튀르크를 무찌르기 위해서 오스만 튀르크하고 하는 것을 나는 반대로 하겠다. 그래서 사파비는 주민들을 쉬아파로 개종을 시키죠. 그리고 이 지금의 인도 파키스탄, 그러니까 이란의 옆쪽으로 붙어 있는 인도 파키스탄 지역에는 우리가 무갈 제국이 들어서는데 이 무갈 제국은 통치자들은 튀르크어를 썼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몽골의 후예임을 자랑하던 그러니까 튀르크 몽골 계통의 사람들인데 여기에서 이들이 썼던 궁중의 언어는 페르시아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중간 시대 이후로 이슬람 세계에서요 아랍어는 종교의 언어로만 남죠. 실질적으로 제국을 통치하는 데에는 천년 이후에 행정을 하고 하는데 다 페르시아어로 사용합니다. 페르시아어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1800년대까지가 이제 상제국 시대의 전성기라고 얘기한다면 유럽에서는 이제 1800년대부터 근현대가 들어오면서 계몽주의가 아주 급격히 성장하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교 사회에서는 현대에 들어와 가지고 야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이 너무 나눠져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 일치 운동을 한번 해보자 하고 교회 일치 운동들을 많이 합니다. 한국에서도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교회 일치 운동을 쭉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이슬람 지역에서는 그런데 이 근현대가 그렇게 달갑지 않은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1798년에 나폴레옹이 지금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침공하면서 본격적으로 서구인들의 중동 식민 지배가 시작되는 시기가 18세기입니다. 19세기 초 18세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부터 현재까지 사실은 무슬림 세계는 이슬람 지역에서는 서구가 지배를 하고 이 서구 지배에서 벗어나서 독립국가를 발전하는 시기.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그리스도교가 일치운동을 얘기를 하고 있었을 때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어떻게 하면 서구를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것으로 화두가 삼았으니까 그리스도교 서구 세계와 이슬람 중동 북아프리카 세계는 상당히 역사적인 궤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시대 하나하나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전 시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역사를 얘기할 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근데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세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역사 연표를 딱딱딱 때 외우고 그게 시험에 나오고 그래서 반드시 외우고 그래서 이 연대라는 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배웠었어요. 그러나 역사 연대라는 것은 절대적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슬람사의 구분법도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데 저거 왜 이걸 구분하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좋은 거고 저의 스승이 저한테 가르쳐 준 거고 저의 스승은 또 당신의 스승한테 배웠던 거고 도통이 있는 족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르게 보셔도 됩니다만은 아마 이렇게 보시는 게 간단할 겁니다. 우리가 600에서 1000년을 고전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전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무함마드가 570년 경에 우리는 모릅니다. 무함마드가 언제 태어났는지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함마드가 570년에 태어났다고 딱 단정하는 책은 일단 덮어버립니다. 역사적으로 틀리거든요. 무함마드가 언제 태어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무함마드가 570년경 그 전으로 태어났을 것이고 그리고 632년에 죽었는데 무함마드는 이슬람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죠. 이슬람에서는 무함마드 외에 더 이상 예언자가 없기 때문에 무함마드는 최후의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무함마드가 죽은 다음에 문제는 무함마드가 만약에 성공한 예언자가 아니었다면 그 사람을 따르는 공동체가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성공한 예언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로 따르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예언자는 나오지 않아요. 예언자는 마지막 예언자니까. 그러나 누군가는 무함마드 마지막 예언자가 남기고 간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통치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슬람 세계에서는 칼리파라는 것을 뽑았습니다. 칼리파는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원어를 그대로 다 읽어보면은요, 알라의 사도의 대리자, 즉 무함마드를 대리를 해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통치자를 얘기를 한 거, 그거는 칼리파라고 그러고요. 이 칼리파 4명의 칼리파가 선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아부바크르, 우마르, 우스만, 알리, 이 4명이 되는데, 이 4명의 공통점은요, 무함마드와 같은 부족 출신들이에요. 예, 같은 부족 출신. 그러니까 아주 넓은 의미에서 피가 조금이라도 섞였겠지요. 예, 같은 부족이니까. 그러면 직접적으로 가족 관계는 아니에요. 네. 여기서 직접적으로 가족 관계가 있는 사람은 알리밖에 없습니다. 알리는 무함마드의 사촌 동생이면서 사위였어요. 무함마드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알리를 외에는 아부바크르, 우마르, 오스만은 같은 부족 사람이지만 직접적인 가족 관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조금 가족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부바크르는 무함마드의 장인입니다. 오랜 친구면서 장인이고요. 왜냐하면 아부바크르의 어린 딸과 무함마드가 결혼했기 때문에. 또 우마르도 과부가 된 딸이 무함마드와 결혼했기 때문에 우마르도 예언자 무함마드의 장인이 되고요. 오스만은 무함마드가 자기의 딸을 2명이나 그 아내로 준, 그러니까 오스만은 무함마드의 사위죠. 예. 그래서 이제 4명의 칼리파가 있는데, 이 4명의 칼리파를 이슬람 세계에서는 부르는 걸 우리말로 하면은 정통 칼리파라고 부릅니다. 정통 칼리파라고 부르고요. 이들은 이제 일종의 그 공동체에서 이끌어가는 지도자층들이 만나서 뽑은 거죠. 일종의 간선이에요. 간선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4명은 순니파에서 인정을 하고요. 순니파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시아파들은 4명을 다 인정하지 않고 무함마드 예언자가 죽기 전에 마지막 그 순례를 끝나는 길에 당신의 사위이자 사촌 동생인 알리를 앞에다 세우고 내 다음에 무슬림 공동체를 이끌어갈 사람이라고 사람들한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시아파들의 생각에는 예언자가 죽은 다음에 무슬림들이 이끌어갈 통치자는 알리여야 되는데, 알리가 사실 역사적으로 4번째로 됐거든요. 그래서 시아파들은 앞에 3명을 인정하지 않아요. 네. 인정하지 않고 알리를 가장 적법한 통치자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알리를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통 칼리파 시대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4명은 부자 세습도 아닙니다. 부자 세습이 아닌데 세습 왕조가 이제 우마야조라는 조가 들어서면서 여기서부터 다시 세습 왕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마야조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역시 칼리파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우마야 칼리파조, 아바스 칼리파조가 이제 들어서는 거죠. 동양사에서는, 이 중국 역사에서는 이 우마야 칼리파조를 대식인데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백이 대식이라고 부르고요. 아바스 칼리파조는 검정 옷을 입었다고 해서 흑이 대식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마야는 백이 대식, 아바스는 흑이 대식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무슬림들은 711년에 지금의 이베리아 그 반도인 스페인, 포르투갈이 있는 이 스페인 지역을 가서 여기를 점령을 하거든요. 711년부터 1492년까지 여기를 통치를 하는데, 그 코르도바 지역에서 이 아바스한테 밀려난 우마야족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서 우마야 칼리파조를 세우거든요. 그러면서 자신 스스로가 우리가 칼리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마야 칼리파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바스 칼리파조가 있었을 때 동시에 있었던 그 칼리파조가 코르도바의 우마야 칼리파조고요. 그리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10세기 말에 지금의 이집트 지역은 파티마 칼리파조가 들어서요. 파티마조는 여기는 시아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마야는 순니, 아바스도 순니, 코르도바도 순니. 그런데 파티마조는 시아파 칼리파조가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전 시대의 말기가 되면 900년대 후반쯤이 되면은 이제 무슬림 세계가 굉장히
통일성을 잃고 다양해지기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고전 시대의 특징은요, 무력으로 영토 팽창을 합니다. 무슬림들은 당연히 무력으로 팽창하죠. 그냥 야, 나 이쪽으로 갈 테니까 이슬람 좀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무력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그럼 왜 무력으로 옆 지역을 정복을 했냐 이거죠. 이슬람을 퍼뜨리러 갔느냐? 근데 사실 우리가 모든 문건을 보면은요, 이들이 옆에 지역을 정복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로 이쪽을 이렇게 말하면 나쁜 말하면 착취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개종을 안 시켰느냐? 개종을 권하지 않았어요. 개종을 왜 권하지 않았냐면 개종을 하면은요, 무슬림이 된다는 얘기인데 무슬림이 되면 세금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무슬림한테 세금을 거둘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개종을 금지했습니다. 개종이 되는 건 상당히 시간이 흐르면서 되는 겁니다. 무슬림 세계가 굉장히 넓었을 때에도 소수의 무슬림이 다수의 비무슬림을 다스리는 거고요. 강력한 군권으로. 예를 들면 페르시아라는 지역은 651년에 완전히 망하거든요. 그러면서 아랍 무슬림들이 페르시아를 정복하는데 이 페르시아 지역이 오늘날처럼 완전히 거의 다가 무슬림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무려 3세기가 걸립니다. 3세기에 걸린 점진적인 형상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측면이 강조된 정복 전쟁이고요. 서양에서 흔히 말하는 카리냐 코란이라는 말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통일의 시기입니다. 통일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아랍어는 꾸란의 언어죠. 지금도 아랍어를 번역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랍어로 된 꾸란 번역해요. 성경처럼 모든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번역한 꾸란을 예배에 쓰지는 않습니다. 번역한 꾸란을 예배에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렇게 비유하면 될 것 같아요. 구약 성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서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히브리 성서는 거의 대다수가 히브리어로 써 있고요. 그다음에 신약 성서라고 하는 책, 이거는 그리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아요. 성당이나 교회를 갔는데 성경책을 읽을 때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만 책을 읽는 겁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이게 이 무슬림들은 예배에서 아랍어로 된 꾸란만 써요. 그게 이제 장점이면서 단점이죠. 왜냐하면 아랍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한테 아랍어는 상당히 어려운 언어고 모국어로 경전을 읽는 것과 읽지 않는 것은 상당한 사실 다가오는 차이가 있거든요. 한국 사람이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 할지라도 천주교 신자가 미국 가서 영어로 미사를 하면은 이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개신교 신자분이 미국에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가면 영어로 하는 예배 와닿지 않아요. 내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아랍어가 종교적인 언어로 꾸란의 언어고 공용어로서 692년에 확립이 되지만 그렇지만 아랍인들이 다스렸을 때는 아랍어를 쓰겠지만 아랍인들이 다스리지 않은 데서 아랍어가 공용어가 될 수는 없겠죠. 그다음에 이슬람은 두 번째로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아랍어가 종교의 언어로 통일했다면 두 번째 통일의 시기에는 이슬람이라는 종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믿음의 책으로. 그리고 이 시기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슬람 외의 문화의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이슬람 문화에 성공한 거예요. 미국이 오늘날 왜 성공했겠습니까? 모든 걸 받아들여서 성공을 한 거잖아요. 무슬림들도 열심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이슬람 이전의 여러 가지 종교적인 것은 이슬람화시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메카에 있는 카바 신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래 비이슬람 문화권이었었습니다. 그거를 이슬람 받아들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전 종교 유대교나 그리스도교나 조로아스터 관계된 거에서도 흡수를 하고 그다음에 동로마 페르시아 문명을 흡수하면서 이슬람 문화가 통일로 발전합니다. 이게 고전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제 1000년 이후부터는 이제 중간 3제국 시대로 들어가는데요. 중간 3제국 시대를 1000년에서 1800년까지 우리 얘기를 한다면 일단 팽창의 시기입니다. 고전 시대와 똑같아요. 팽창을 합니다. 군사적 팽창을 해요. 그게 개종을 위한 것은 아니더라도 할지라도 군사적 팽창을 하고 고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거의 백전백승이에요. 거의 백전백승이기 때문에 나가서 이 전쟁에서 거의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힘으로 퍼져나갔고 그리고 이슬람 동시에 무력적인 수단 말고도 수피라는
신비주의자들이 이슬람을 퍼뜨리면서 이슬람이 곳곳에 자리를 잡게 되죠. 팽창의 시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유목민의 이동으로 여러 가지 인구 변동이 일어납니다. 유목민들의 이동, 그러니까 몽골이 침공을 했고, 그리고 투르크인들이 내려오고 다 유목민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이 한번 휘젓고 가면서 이 무슬림 세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죠. 인구 변동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14세기가 되면은 이븐 칼둔이라는 역사학자가 그 얘기를 해요. 역사의 그 역사 철학을 하면서 이 강력한 연대 의식을 가진 유목민들이 힘을 발휘해서 기존의 정착민들을 무너뜨리고 왕조를 세우면 그럼 처음에는 잘 나가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연대 의식이 약해질 때 또 새로운 강력한 연대 의식을 가진 유목민들이 등장해서 이 기존에 정착했던 정착민들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쓴다. 이걸 계속적인 이러한 패턴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슬람 세계에서 계속 그게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러한 역사의 패턴에 뭐 때문에 그러느냐? 연대 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솔리데리티, 연대 의식. 이게 이제 종교적인 연대 의식 그리고 여러 가지 부족적인 연대 의식 합쳐진 거죠. 이게 바로 유목민의 이동으로 강력한 대중의 다양한 인구 변동이 일어난 시기고요. 그다음에 이 중간 3제국 시대에서는요. 고전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통일성이 점차 잃어버려요. 예를 들면은 언어가 아랍어가 692년에 공용어로 선포가 됐지만 아랍어는 쓴 사람들이 통치자가 아랍인이라면 사람들이 따르겠지만 이제 통치자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아랍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무슬림들이 통치를 하면 튀르크어를 쓰거나 페르시아어를 쓰는 사람들이 통치하면 아랍어가 공용어가 될 수가 없겠죠. 예, 그러면서 언어가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어, 튀르크어 그리고 우르두어, 현재 이제 인도 파키스탄에서는 우르두어 이런 다양해지고 정치적인 중심지도 처음에는 메카에서 메디나에서 그리고 다마스커스 이런 식으로 되지만 바그다드까지 자리를 잡았지만 이후로 이제 완전히 여러 제국들이 곳곳에서 들어서면서 카이로 그다음에 코르도바 이런 식으로 많은 곳에서 정치적인 중심지가 나오면서 정치적 중심지도 분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종교적으로 다양해집니다. 종교적으로 어떻게 다양해지냐면 오스만 제국은 순니 이슬람이고요. 사파비 같은 경우는 시아파고요. 그리고 무갈 제국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압도적인 다수인 비무슬림을 압도적인 소수가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오스만 제국이나 사파비와는 달리 다른 종교에 대해서 열릴 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종교가 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간 3제국 시대는 고전 시대와 달리 정치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그리고 종교적으로 대단히 다양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군 도전이 시작된 시기가 이 중간 시대입니다. 이 중간 시대인데요. 중간 시대에 특히 이 1095년부터 1270년 또 1271년 이때까지 이제 8차 십자군이 벌어지거든요. 8번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보통 학자들마다 9번으로 보기도 하지만 보통 8번으로 전통적으로 봐왔고요. 이런 조직적인 공격이 되어 왔는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무슬림들은 이게 조직적인 공격이라는 것을 깨닫는 상당히 오래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이 십자군의 도전을 받아서 많은 부분에서 응전을 했고 십자군 도전을 막아내죠. 그리고 이제 이 시기는 페르시아 문화가 대단히 중요한 문화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651년에 아랍인들에게 정복을 당하는데 그렇지만 페르시아라는 곳이 이 아랍 정복하기 전에 아랍 정복 당하기 전부터 오랫동안 제국을 이루어왔고 어마어마한 문화적인 유산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잠깐 아랍인들한테 눌렸다고 해가지고 이 문화가 사라지진 않겠죠. 그러면서 821년부터 1055년까지 페르시아 문화가 다시 부흥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부흥하는 페르시아 문화는요. 페르시아어를 쓰는 사람들이 무슬림으로 개종을 해서 그 이슬람 문화를 페르시아의 틀에서 발전을 시킨 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이제 아랍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런 말하면 좀 안 좋아하시는데 이슬람 세계에서 중요한 모든 학문에 대체적으로 다 누가 쓰냐면 페르시아를 모국어로 하는 무슬림들이 씁니다. 심지어는요 세계 최초의 아랍어 문법책도 아랍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를 모국어로 하는 시바와히가 세계 최초의 아랍어 문법책을 씁니다. 그리고 무슬림 세계
무슬림 세계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따바리도 페르시아 사람이고요. 페르시아가 모국어였고요. 그 다음에 이 과학자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이븐 시나, 이 사람 페르시아입니다. 모국어가. 네. 말만 하십시오. 거의 다 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문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함마드의 언행록을 전한 사람들이 순니파에서 6권을 중요하는데 최소한 4권은 페르시아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이 그걸 썼어요. 예, 그러니까 페르시아 문화, 이 페르시아 부흥기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보통 821년부터 1055년까지 이런 이 현상이 이뤄지고요. 이거를 이제 그 러시아 학자의 미노르스키가 이거를 두고 이게 그 오페라에서 막과 막사이를 인터메소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이라니안 인터메소라고 그럽니다. 예, 이게 이란 문화가 다시 부흥하는 시기. 그리고 이 부흥하는 이 문화로 이슬람이 발전하는 거죠. 그리고 이 페르시아 문화가 아랍 세계를 거의 많이 흔들었었을 때 대단히 강력하게 아랍의 고유성을 지킨 곳이 지금의 이집트인데요. 이게 맘룩조입니다. 맘룩조는 대단히 강력한 군사력으로 페르시아 문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아랍 고유의 문화를 수호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를 아랍 문화의 수호한, 아랍 문화의 고유 정서가 남아있게 하는데 중요한 곳으로 지금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비록 요즘에는 뭐 석유도 안 나와서 경제적으로 약해져가지고 이집트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보면 이집트가 아랍 문화의 정수를 간직한 대단히 중요한 나라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근현대로 가면 1800년부터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798년에 나폴레옹이 알렉산드리아를 침공하면서 본격적인 서구의 중동, 북아프리카 이슬람 문화권 침공이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이 중동 역사, 이슬람사에서 근대를 나누는 기점이 1798년 나폴레옹의 알렉산드리아 침공입니다. 그리고 이 나폴레옹의 알렉산드리아 침공은요, 예루살렘에만 집중했던 십자군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거는 본격적인 서구의 중동 침략을 얘기해요. 이슬람 문화권 침략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유럽과 지중해를 벌벌 떨게 했던 무슬림 제국의 최강국이 오스만 투르크였는데요. 오스만 투르크도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약해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1683년에 제2차 윈이죠. 윈을 포위를 했다가 실패를 하면서 이게 이제 1683년의 실패가 결국에는 무슬림 세계가 퇴조하는 신호탄이 되는데 1699년에 칼루비츠 조약을 맺습니다. 오스만 제국이요. 패배를 하면서. 근데 이 조약은 오스만 제국이 정말 그 패자로서 서명을 한,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의 해가 기우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제 17세기 말에서 이제 18세기가 들었으면은 무슬림 세계가 나도 모르게 점차 퇴보되고 있었다. 어쩌면 무슬림 세계는 퇴보는 되지 않는데 서양 세계가 앞서간 거겠죠. 굉장히 앞서간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슬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사실은 중간 시대까지 가장 앞선 문화는 이슬람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이슬람 문화가 서양에 많은 걸 전수를 해줬는데 이제는 무슬림들의 학생이었던 서구 크리스찬들이 더 나은 문명을 가지고 무슬림 세계를 공격하기 시작한 그러한 시기가 된 겁니다. 동양 세계에서는 보면 그게 언제냐면요. 동양 세계에서는 예수회가 중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17세기에. 그러면서 17세기의 예수회가 당시 중국의 과학자들과 천문학 싸움을 합니다. 시험을 합니다. 황제가 2번의 테스트를 해요. 당시 중국의 천문학을 좌지우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무슬림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뛰어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1626년까지 1628년, 1668년 2번에 걸친 천문학 테스트에서요. 예수회가 승리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17세기가 되면 서양의 과학기술이 무슬림 문명보다 앞서기 시작했다. 이건 대세가 됐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무슬림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는 오스만 제국도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유럽은 오스만 제국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유럽의 환자다. 환자가 스스로 고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유럽이 고쳐서 먹어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근현대의 서구 열강의 중동 무슬림 문화권 침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현대기 중동사의 특징을 보면은요. 일단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일제를 거치면서 우리가 전통적인 걸 많이 잃었고, 그리고 근대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근대화를 하면서 과거 거를 많이 잃었지 않습니까? 과거의 틀이 사라졌죠. 무슬림 문화권에서도 전통적인 정치 질서가 서구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라지죠. 특히 이제 1922년에는 오스만 제국을 완전히 붕괴를 하죠. 완전히 끝내버렸고요. 그러면서 1923년에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리고 지금의 튀르키예는 공화국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1924년에는 이슬람에서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칼리파제까지도 다 폐지하면서 이 종교적 군시점도 사라져요. 그러면서 무슬림 세계는 그전에는 우리는 무슬림이다. 비록 언어는 다르겠어도 무슬림이라는 정체성을 다 같이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언어권별로, 소위 말해서 같은 지역에 살면서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이 민족, 네이션이 국가를 만드는 네이션 스테이트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립민족 국가가 성립하면서요, 이 독립민족 국가들은 그전에 기존적으로 다 서양의 지배를 받았죠. 그러니까 서양을 지배를 받았으니까 독립을 하면서 야, 이제 우리가 잘 살려면 서구를 한번 따라가 봐야겠다 하고 서구식으로 망을 해보지만 사실 그게 쉽지가 않죠. 그 서구식 계획을 성공한 나라는 세계에서 굉장히 드문데,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케이스, 굉장히 드문 나라인데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갈팡질팡을 하죠. 그때 이제 나왔던 굉장히 강력한 구호가 아랍 민족주의입니다. 야, 우리가 이슬람 아니고 우리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한번 같이 잘 살아보자. 그러면서 1950년부터 아랍 민족주의가 이 무슬림 세계를 휩쓸죠. 아랍어를 쓰는 사람끼리 잘 살아보자. 그렇지만 또 그것도 역시 실패합니다. 이미 같은 아랍어를 쓴다 하더라도 이 아랍어를 쓴 나라들도 지금 현재 22나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 나라들이 다시 하나가 되기 어려운 겁니다. 이 근대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근대화 과정에서 대다수 국가들이 서양과 비슷하게 무슬림들이 많기 때문에 종교적인 색채를 버릴 수 없지만 사회 시스템은 세속주의 국가 정치 질서로 만들어서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가서 이런 그 서구 식민지에서 벗어난 이 독립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성공을 했더라면 주민들이 반발이 없었겠죠. 그렇지만 계속 실패를 하거든요. 민주주의도 잘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나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죠. 야, 왜 우리가 서양을 따라서 살아야 되냐? 옛날에 우리 잘 살았다. 우리가 옛날에 잘 살았을 때, 우리가 전 세계로 호령했었을 때 우리가 서양 따라서 했니? 아니잖아. 우리는 이슬람으로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갈 길은 뭐냐? 우리의 길로 가야 돼. 우리의 길로 가야 된다. 서양을 배우지 않고 이슬람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소위 이슬람주의가 발흥하기 시작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1400년에 거친 이슬람 세계를 일반화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 일반화를 하기 전에 제가 더 쉽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가끔 굉장히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슬람사 1400년을 아주 단순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언어권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딱 세 언어권을 얘기할게요. 다른 언어권도 많지만 세 언어권이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언어권이었으니까 이슬람 역사에서요. 아랍인들은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세상에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아랍인들이 가져온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혼빡 빠져서 멋진 문화를, 페르시아어를 쓰는 사람들이 페르시아 문화의 자긍심으로 페르시아 문화를 원형해서 멋진 이슬람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슬람 문화에 혼빡 빠진 튀르크어를 쓰는 사람들이 개종을 하고 이 문화를 자기들 거 받아들이고 땅을 넓힘으로써 무슬림 세계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이 세 개의 언어군을 얘기한다면 아랍인의 종교, 페르시아인의 이슬람 문화, 그리고 튀르크인들의 영토 확장. 이게 이슬람 1400년을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는데, 좀 더 이거를 좀 더 유식하게 풀어본다면 일단 일반화를 할게요.
이슬람 역사 1400년을 보면은 이슬람이 문명 발전의 중심 가장 중요한 축입니다. 이슬람에서 모든 게 시작되기 때문에. 그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이슬람은 종교에서 시작하는 거니까요. 이슬람 문화는. 그다음에 엄청난 영토 팽창을 했습니다. 대단히 성공적이었어요. 우리 이순신 장군처럼 성공적이었습니다. 거의 패배를 모르는 정복 정쟁을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요, 고구려사 배우다가 신라가 통일했다고 하면 다 한숨 나오죠. 아, 고구려가 통일했어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됐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무슨 일이 똑같은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 우리 잘 나갔는데, 엄청나게 팽창하고 잘 나갔는데,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한 과거가 과거를 생각하고 현대를 보니까 너무나 비참한 거죠. 그러면서 엄청난 영토를 얻었던 과거에 비해서 쪼그라든 스스로를 보면서 상실감을 느끼는 겁니다. 찬란한 과거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상대적인 현대 사회에서 실패를 보면서 좌절감을 얻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슬람 문화는요, 고립된 상태에서 발전한 게 아니라 주변의 문화를 계속적으로 융합하면서 발전했습니다. 일강에서 강의를 맡아주시는 이수 선생님께서 많이 쓰시는 표현인데, 용광로 문화다. 다 녹여버렸어요. 다 녹여서 문명을 접촉해서 받아들여서 두려움 없이 받아들여서 이슬람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문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건 좀 이제 제가 이 말을 하면 역시 박현도는 기본적으로 서구에서 공부를 한 티가 나. 서구인들이 보는 시각으로 본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슬람 세계는 굉장히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를 보면은 이슬람 세계가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서양도 민주적인 것은 근대에 들어와서 하는 얘기죠. 이슬람 세계를 보면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괴리가 굉장히 크고요.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소수의 군사 엘리트가 자기와 같은 말을 쓰지 않는 다수의 무슬림들을 다스리는 시스템이 근대 이전의 이슬람 제국의 시스템이었어요. 오스만 제국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오스만 제국을 이끌어간 통치자들은요, 튀르크어를 쓰던 튀르키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누구였냐?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투르크도 그렇고 그 전에 과거의 아랍도 그렇고요. 군인들은 잘 싸우는 애들을 데려와지 않습니까? 용병을 주로 데려옵니다. 용병을 데려와서 용병은 그 피지배민들과 섞이지 않는 군사적인 엘리트 집단을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군권을 확실히 하고 제국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군대의 강력한 군대가 무너지면 제국은 무너지는 거죠. 예니체리가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예니체리가 처음에는 굉장히 강력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니체리들이 결혼도 하고 그러면서 군기가 무너지면서 결국에는 오스만 투르크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소수의 군사적인 엘리트가 다수의 나와 말을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그러한 제도고요.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9세기부터 군인들을 자신들이 통치하는 사람들에서 징병해서 뽑는 게 아니라 잘 싸우는 사람들을 외국에서 용병으로 수입을 해와서 군대를 형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괴리가 굉장히 크고, 그러면 피지배자 입장에서 이 통치자에게 내가 충성을 바쳐야 된다면 뭐 때문에 그러면 이 통치자들을 좋아할까요? 이 통치자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러면 이 피지배자와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는데 이들을 어떻게 내가 이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지? 이게 바로 이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법학자입니다.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이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종교잖아요. 그거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떤 걸 입고 어떤 걸 입어서는 안 되고 이런 걸 해석해 주는 사람이 이슬람 법학자고요. 이 이슬람 법학자들을 통치자들이 후원을 합니다. 후원을 하면서 이 이슬람 법학자들이 통치자와 비통치자의 다리 역할을, 교량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법학자들을 통치자가 지원하는 걸 보고 피통치자들은 어떤 생각하냐? 야, 우리 군주 훌륭하다. 역시 이슬람을 잘
아는 우리 군주다 이런 식으로 신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이슬람 세계가 근대 이전에 제국을 다스려왔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배자 피지배자의 괴리가 분명히 큰 건 분명히 큽니다. 제가 이걸 여러 가지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 세계는 이슬람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슬람이라는 종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됐지만 또 여러 종파로 나눠졌기 때문에 이슬람으로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말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슬림들이 하는 얘기가 이 다양한 무슬림들이 왜 이렇게 다양하냐고 했었을 때 다양성을 얘기를 해요. 세계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이슬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뛰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파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순니 시아로 나눠져 있고 시아는 다시 여러 시아파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순니라 할지라도 법학파에 따라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은 절대 단일한 체제가 아니다. 서로 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가긴 하겠지만 다양성이 있다. 그다음에 끝으로는 이제 서구 접촉과 상호 영향인데요. 서구와 밀접한 접촉을 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이슬람 문화를 다시 하나로 부르는 이름으로 우리가 중간자 문명이라고 그럽니다. 유럽이 잃어버렸던 그리스 로마의 위대한 유산을 무슬림들이 그거를 발견해서 그걸 갈고 닦아서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걸 선생으로서 유럽에게 가르쳐 주었고 유럽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르네상스를 열었으니까 이슬람 문화를 우리가 중간자 문명, 고대 잃어버린 그리스 로마 문명을 서양에 알려준 중간자 문명이라 할 정도로 서구 문명에 많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중에서 아랍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한 단어만 얘기할까요? 우리 소파 영어로 생각하시잖아요. 그 소파 아랍어입니다. 수파 아랍어에서 나온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단어들이 아랍어에서 이 지금의 현대에 쓰는 말로 들어갑니다. 그게 다 흔적들이죠. 그런데 무슬림들이 이렇게 과거에 선생으로서 유럽인들에게 서양인들에게 가르쳐 줬는데 지금은 많이 찌그러졌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그 무슬림들이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서구의 막강한 영향력을 오히려 이제 받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제 반대 현상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얘들은 소파라든지 뭐 커튼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 사분 비누도 여기서 들어가고요. 아랍어에서 들어갑니다. 사분이 프랑스에서 사봉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근대에 들어와가지고 사뿐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사뿐 이게 우리말이 아니라 이게 아랍어로 비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슬림들은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선생이었는데 지금은 쪼그라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거 도대체 서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가 일본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하나의 화두였다면 무슬림들은 어떻게 서구를 극복할 것인가가 화두가 된 거죠. 그러면서 서구와 서로 상호 접촉과 영향을 하면서 주고받는 이러한 현상들이 이 이슬람 문명에서 지난 1400년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슬람 문화권 형성을 좀 우리가 얘기를 해야겠는데요. 이슬람 문화권은 크게 우리가 언어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랍어를 쓰는 지역, 페르시아어를 쓰는 지역, 튀르크어를 쓰는 지역, 그리고 인도 대륙, 아프리카, 말레이어권 이 6개는요 전통적인 이슬람 문화권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유럽, 미주에도 이슬람이 전파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굉장히 가까운 시기에 많이 그렇게 되죠. 물론 아시아에서도 중국에는 대단히 오래된 이슬람 문화권이 있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알바니아 이런 쪽은 거의 동유럽에 있는 쪽은 500년 이상이 되는 무슬림 문화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새로운 지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아시아, 유럽, 미주는 이슬람 문화권에 강한 곳이 아니라 이주들을 해서 이슬람 문화권이 있는 거죠.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아랍어권을 쓰는 지역은 아랍어를 쓰는 지역은 전 세계에서 국가로 22개국입니다. 22개국인데 여기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포함해서 22개국이에요. 가장 동쪽에 있는 나라가 이라크입니다. 가장 동쪽에 있는 이라크고 가장 서쪽에 있는 나라가 대서양 쪽에 있는 모리타니아입니다. 모리타니아가 아프리카 가장 끝이죠. 거기가 이제 모리타니아가 그 아랍어 마지막권이고요. 그리고 페르시아어권이 있죠. 이 페르시아어권은 지금의 이란이라는 지역과 그다음에 이 페르시아를 쓰는 중요한 국가가 이란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타지키스탄입니다. 세 나라.
그런데 우즈베키스탄 일부에서도 페르시아어 계통의 언어를 써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원래 이게 타지키스탄으로 가는 게 맞는데 소련이 이거를 우즈베키스탄에 붙여버린 거예요. 예. 사마르칸드, 타슈켄트 이런 지역이 사마르칸드라든지 부하라라든지 히바 이런 데는 전부 다 원래 페르시아 지역인데 이걸 이제 다 줘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즈베키스탄 일부에서 페르시아어 계통을 씁니다. 튀르크어는 나중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의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그게 가장 동쪽이고요. 가장 서쪽에 있는 게 지금의 터키입니다. 이 엄청난 지역. 튀르크인들이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말 타고 달려가지고 거기까지 간 겁니다. 튀르크권 다 이슬람을 받아들였고요. 인도 대륙,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고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인데 인도 힌두라고 하는 지역이 무슬림의 완전한 제국으로 끌려 들어가서 근대에 자리 잡은 것은 1526년이거든요. 그러면서 인도가 무슬림 지배에서 강력하게 당하고 있다가 영국에게 뺏겼고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1947년에 무슬림이 사는 지역과 무슬림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 나눠서 만든 게 파키스탄, 방글라데시가 무슬림 지역이고요. 인도는 무슬림이 살지만 소수고 다수가 힌두인 그러한 지역으로 독립을 했죠. 그래서 인도에도 무슬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 인구보다 더 많은데 2억이 넘는데 우리가 자꾸만 인도의 소수 무슬림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착시 현상이 생겨요. 뭐 인구가 적나 보다. 근데 인도의 소수 무슬림은 2억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말레이 여권, 그러니까 아프리카죠. 아프리카는 동남 해안 쪽에 주로 자리 잡고 있고요. 동남 해안 쪽, 그러니까 지금의 페르시아라든지 아라비아라든지 이쪽 지역에서 배 타고 이렇게 가서 동남 해안 쪽으로 가죠. 그러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아랍어나 페르시아어를 쓰던 사람이 가서 토착어와 만나서 언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스와힐리인데요. 스와힐리라는 말은 뭐냐면 아랍어로 사힐, 해변이라는 뜻입니다. 해변에서 쓰는 말이라고 해서 사힐리 가지고 이걸 이제 스와힐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라이언 킹에서 하쿠나 마타타라든지 그런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스와힐리어입니다. 여기가 전통적인 무슬림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과 그다음에 말레이 여권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리고 브루네이는 왕국인데 이쪽 지역이 전통적으로 무슬림 지역입니다. 여기는 정복을 통해서 간 게 아니라 주로 상인들이 가서 됐고요. 상인들이 가고 선교사들이 가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슬람 문화가 이쪽 문화보다 더 높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군주들이 그러한 문화의 감동을 받아서 무슬림이 되면 군주 따라서 이제 그 주민들이 무슬림이 되는 거죠. 보통 그런 식으로 군주 따라서 개종을 하게 되는 현상으로서 이슬람이 퍼지기 시작했고요. 이게 말레이 여권은 대단히 오래입니다. 보통 12, 13세기에 그러한 움직임이 있고 보통 15, 16세기가 되면 이쪽 지역이 이제 무슬림화가 완전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지역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유럽, 미주는 이제 비교적 최근에 거의 대다수가 이주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슬람 문화권이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식민지배 이슬람 협력기구 회원 57개국을 보는데요. 전 세계에는 무슬림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무슬림들끼리 그래도 우리 한번 클럽을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게 이슬람 협력기구예요. 총 57개국입니다. 여기인데 57개국인데 이 57개국이 전부가 무슬림들이 압도적인 다수는 아니에요. 9나라는 무슬림 수가 50% 이하입니다. 그런데도 이 그룹에 들어와 있는 거는 자국 내에 있는 무슬림들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여러 나라와 같이 있으면 더 좋으니까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슬람 협력기구가 만들었는데요. 이 이슬람 협력국이 57개국을 역사를 보면은 거의 예외 없이 영국이나 프랑스, 소련 그리고 기타 국가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식민 지배를 받아서 독립한 거고 이 표에 보이는 가로 안에 있는 거는 독립한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슬림 문화권에서 이슬람 문화권에서 직접 지배를 받지 않는 나라는 딱 4나라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오스만 튀르크죠. 오스만 튀르크가 다 망하고 간신히 지금의 튀르키의 땅을 가지고 독립을 한 나라가 튀르키예죠. 여기는 다 뺏기고 요거만 남았어요. 직접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굉장히 큰 땅이죠.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를 영국이 보호령으로 만들려면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못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안 만든 이유가 첫 번째, 안 만들어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사우디에는 성지가 두 개 있잖아요. 메카와 메디나. 그런데 메카와 메디나 성지가 있는 이 중요한 사우디아라비아를 식민 지배를 하면 영국이 전 세계 무슬림으로부터 어떤 욕을 먹겠습니까? 위험하죠. 네, 그러니까 그냥 둔 겁니다. 네. 그리고 너무 더워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세 번째로는 이란입니다. 그러면 이제 역시 이란, 페르시아, 페르시아 후예들 힘세. 그러니까 역시 독립을 지켰구나. 아닙니다. 아니에요. 영국과 러시아가 각축전을 벌이는 것이 이란입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러시아, 소련, 그리고 나중에 소련이죠. 여기서 영국을 지배하면서 이들을 막으려고 했던, 인도를 지배하면서 이걸 막으려고 했던 영국이 부딪히는 곳이 이란이라서, 실질적으로 이란을 남북으로 나눠서 북쪽은 러시아, 남쪽은 영국이 먹으려고까지 했어요. 1907년에 약속을 했고, 그런데 결국엔 왜 못했느냐면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나면서 엉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냉전 시대 한반도처럼 강력한 세력 둘이 직접 부딪히는 게, 서로 먹고 싶지만 직접 부딪히는 게 좀 그러니까 완충지대로 논 지역이기 때문에 이란이 직접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예. 근데 결국은요, 1941년에 이란의 왕을 영국과 소련이 군대를 진주해서 강제 퇴위시키고 망명시켜 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인 마지막 파할라비 왕조의 모하마드 레자샤, 그의 아들을 왕으로 옹립하거든요. 그 무슨 말입니까? 영국과 소련의 눈에 어긋나면 가만두지 않았던 곳이 이란이에요. 그래서 이란도 힘이 강해서 지배를 받지 않은 게 아니라 여러 두 나라가 강력하게 부딪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지배는 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우리가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남쪽에서 제일 큰 산이 지리산이고, 지리산이 험하다 보니까 경상도와 전라도를 나누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그 언어도 달라지고, 근데 그 지리산이 굉장히 골이 깊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 2,000m가 안 되거든요, 지리산이. 근데 아프가니스탄에는요, 국가 한복판으로 해발 7,000m의 힌두쿠시 산맥이 흘러요. 그러니까 얼마나 골이 깊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곳곳에서 속된 말로 짱박혀서 살겠어요. 교류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통일 국가를 이룬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여기는 누구도 지배를 하기가 어려웠어요. 알렉산더도 여기를 점령 못했고, 영국도 못했고, 소련도 못했고, 미국도 못한 게 이들 제국들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지형적으로 너무 험해요. 너무 험해서. 얼마나 험하냐? 탈레반이 이런 농담을 합니다. 어떤 농담을 하냐면, 알라가 세상을 창조할 때 창조를 한 다음에 너무 잘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어유 좋다, 이제 그럼 좀 쉬어야겠다 하고 이제 쉬려고 보니까 자투리 땅이 좀 남은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걸 안 했네. 가지고 요거를 이제 보니까 맨 맞춰봤어요, 망개다. 근데 아무데도 맞는 게 없어. 그래서 이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고 집어 던졌답니다. 그게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험한 곳이기 때문에 직접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투쟁 중인 나라는 이제 팔레스타인이죠. 1947년에 분할을 해서 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서 여전히 지금 문제가 있는데, 여기는 직접 지배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영국이 직접 지배를 한 다음에 나간 거고, 지금 현재 이 두 국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스라엘이 지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슬람 협력기구 57개국인데요. 멀리 볼 거 모든 나라를 보기는 그렇고요. 이슬람 문화권은 크게 언어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랍어를 쓰는 나라, 비아랍어를 쓰지 않는 나라 나눌 수 있고요. 아랍어를 쓰는 나라 중에서 무슬림이 50%, 아랍어를 쓰지 않는 나라에서 무슬림이 50% 이상인 나라, 그리고 50% 이하인 나라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게 57개국 제가 분류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한 분류입니다. 그리고 아랍어를 쓰는 나라들은 예외 없이 22개국이 전부 다 무슬림들이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굳이 무슬림 몇 퍼센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국가를 보면은 석유에 주로 의존하는 나라와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나라는 게 굉장히 좋은 뜻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게 발전했으면 좋을 텐데 발전을 못하죠. 그래서 석유 의존 경제와 다변화 경제로 나눌 수 있고, 다시 이거를 왕정 체제와 공화정 체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 보면은 어떤 게 되냐면 다음과 같은 표가 나오게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랍어를 쓰지 않는데 무슬림이 50% 이하인 국가들이 주로 아프리카 쪽에 있거든요. 이 나라 9나라를 빼면은 우리가 말하는 아랍어를 쓰거나 아랍어를 쓰지 않거나 하던 간에 이슬람 문화권인 국가는 48개국인 거죠. 48개국. 근데 지금 이제 57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릴게요. 왕정과 공화정의 차이는 왕정은 말대로 세습 왕정이에요. 그리고 공화정은 우리처럼 투표를 해서 지도자를 뽑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왕정을 하면 우리는 보통 영국과 일본을 생각해요.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 입헌 군주제를 생각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가의 통치는 총리 내각제가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중동 이쪽 무슬림 문화권에서 왕정도 그러냐? 이 무슬림 문화권에서 왕정은요 절대 왕정입니다. 왕이 군림도 하고 통치도 합니다. 공화정은 그럼 어떠냐? 공화정은 뭐 임기가 끝나면 물러나고 하느냐? 사실은 이제 공화정도 이게 문제가 되는데 임기가 끝나서 물러나서 새로운 대통령을 열심히 잘 뽑은 나라는 이란밖에 없어요. 거의 이란밖에 없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들이 공화정을 빙자한 왕정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아직 자리를 못 잡았고요. 민주주의 훈련이 좀 덜 된 편이죠. 그래도 지금 가장 아마도 민주주의가 가장 잘 되고 있는 나라라고 한다면 튀니지가 굉장히 희망인데 튀니지도 요즘 약간 삐걱삐걱거리고요. 이란은 제한적인 선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한적인 선거라는 것은 완벽하게 누구나가 다 뭐 이렇게 입후보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면 시스템으로 치면 무슬림 문화권에서 그 어떤 나라보다도 선거를 여러 번 하면서 민의를 반영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나라는 두 나라입니다. 튀르키예하고 인도네시아였는데 튀르키예가 지금 현재 에르도안 총리가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특히 2016년 이후에 대단히 권위주의 색채를 강하게 하면서 튀르키예가 모범적인 이슬람 민주주의 국가라는 타이틀을 잃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란과 인도네시아가 그나마 가장 민주주의적인 체제를 지키고 있고 이란은 이제 신정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게 굉장히 다르고 전반적으로 보면 인도네시아가 가장 잘하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 종교 인구를 보면은 무슬림들이 가장 많고 사실 종교 인구를 따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통계가 각 나라 통계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튼 무슬림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세계에서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3명은 그리스도교고 2명은 이슬람교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세계 인구 중에 10명 중에 5명은 한 분이신 신이 한 분이신 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은 그분의 뜻에 따라 잘 살면 죽어서 천국을 가고 잘못 살면 죽어서 지옥을 가고 그런데 그 개인적인 종말 말고 우리가 모르는 어떤 시대에 전 지구적인 종말이 있을 것이다.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 불러서 하느님이 신이 최후의 심판을 내릴 것이고 최후의 심판이 있은 다음에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세계 인구 10명 중에 5명이라는 겁니다. 이슬람이 바로 그리스도교와 그 부분에서는 똑같습니다. 자, 세계 종교 예상, 인구 예상을 보면은요. 2060년이 되면은 그리스도교가 예상입니다. 지금 현재 출산율을 비교를 해보면 2015년에는 그리스도교가 더 많죠. 31%대 24%로 이슬람보다 더 많지만 2060년에는 31.8%, 31.1%로 거의 같아질 것이다. 그래서 출산율이 이슬람교에서는 많이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2006년을 기준으로 하면은요, 이건 바티칸에서 나온 통계인데 그 전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도 교파로 나눠서 본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자를 가지고 있는 로마 카톨릭이었어요. 그런데 2006년부터는 로마 카톨릭보다 이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를 다 합치면 아직 이슬람보다 많지만 단일 교파로서 얘기한다면 단일 교파로서 가장 많았던 것이 로마 카톨릭이었는데 2006년부터는 이슬람이 더 많은 거니까 그건 왜 그러느냐? 출생률입니다. 자, 아랍 세계 22개국이 쭉 펼쳐져 있고요. 이 빨간색으로 된 게 아랍 세계고요. 근데 그 왼쪽
그 지도에서 맨 끝에 보면은 모리타니아와 모로코가 있는 새 노란색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서사하라입니다. 이 서사하라를 왜 저렇게 해놨냐면 이게 참 애매한데요. 모로코는 자기네 땅이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국제사회에서는 아직 이거 모로코 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서사하라라는 서사하라는 사람들을 지금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전에 그 뭐 백종원 씨가 방송에 나가가지고 모로코에서 큰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때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지도를 저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로코에서 찍으려면 모로코는 저 지도를 빨간색 모로코 색깔로 해줘야지만이 그걸 인정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안 하면 이제 모로코에서 그때부터 딴지를 걸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런 문제가 있다. 아랍은 총 22개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랍어를 쓰죠. 아랍어는 뭐 4.5억 명 또는 5억 명이라고 그러고요. 세계 유엔의 공용어 중에 하나고 꾸란의 언어고 무슬림을 통합하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이 아랍어는 아람어라든지 예수가 썼던 아람어라든지 그리고 아람어의 시리아 지역 방언을 시리아어라고 그러거든요. 예, 아람어나 시리아나 같은 말입니다. 그다음에 히브리어라든지 이게 아마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는 같은 말을 썼던 사람들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분화가 돼서 지금의 아람어, 히브리어로 바뀌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하고 아랍어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엘로이 엘로이 또는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그러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거 아람어로 그 성서는 이제 그리스어로 썼으니까 아람어를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어로 뭐라고 번역하냐면 이는 아람어로 나의 주여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라는 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로이 엘로이 또는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이거를 아랍어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일라이 일라이 레마 타박타니예요. 거의 똑같죠? 예, 같은 근친어입니다. 같은 근친어라서 그렇습니다. 푸스하라고 하는데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아랍어를 쓴 지가 굉장히 넓고요. 아랍어에도 방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서로 방언을 하면 못 알아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표준 아랍어를 공부를 합니다. 그걸 푸스하라고 그럽니다. 푸스하라고 그러고 푸스하를 공부하고 또 개인적으로 또 그 지역에서 쓰는 말을 하려면 그쪽 지역 사투리인 암미아를 공부해야 됩니다. 이 아랍어는 타노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어서요. 예, 페르시아나 튀르키어에 들어가 있는 아랍어 단어가 거의 60%가 됩니다. 60%가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예, 어마어마한 거.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한국말과 일본말의 한자말이 많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영향을 준 거죠. 그리고 서양어에도 제가 말씀드린 영향을 준 거고요. 그렇지만 아랍어와 페르시아와 튀르키어는요. 계통이 다른 언어입니다. 예, 셋이 다 달라요. 페르시아는 인도 유럽어고요. 튀르키어는 우리말과 같은 거고요. 아랍어는 아람어나 히브리어와 같은 언어 계통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른 언어라는 거.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아랍 연맹 22개국으로 연맹으로 해서 22개국이 뭉쳐져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연맹 22개국을 해놨고 그다음에 왼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아랍 알파벳을 보여드렸고 아래쪽에는 꾸란 제 1장입니다. 파티하 책을 여는 장이라고 돼 있는 걸 지금 아랍어로 써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고 근데 숫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요. 예,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를 우리 한글로 옮기면 다 거꾸로 나와요. 거꾸로 나오고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방송에서도 막 글자 거꾸로 나오고 그래요. 이제 뭐 모르는 사람은 모르죠. 아는 사람들은 이제 혀를 차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무슬림 문화권, 페르시아 문화권이죠. 페르시아인들은 651년에 이제 아랍 무슬림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슬람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들은 원래 아랍 무슬림 지배를 받기 전에는 아랍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은 아리안족이라고 우리가 아르야라고 합니다. 밑에 보시면 아리안족의 이동이라는데 밑에 제가 쐐기 문자로 써놨는데요. 이게 이제 페르시아 쐐기 문자인데요. 페르시아 쐐기 문자인데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에 있습니다. 아르야 여기에서 아르야거든요. 아르야. 예, 아르야는 뭐냐면은 아리안이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안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근데 히틀러 때문에 완전히 망했죠, 이 말이. 예. 아리아라는 것은 아마도 이제 그 과거 언어로 고귀하다, 귀하다 이런 뜻이 되는데 이 페르시아어를 쓰는 사람들은 지금 저기 그 파란 여기 그 카스피해와 흑해 사이에 있는
요 사이의 그 지역, 그 지역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카프카스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무리가 인도나 이란으로 들어가고 한 무리는 유럽으로 갔다. 이게 아리안족의 이동이다. 이게 이제 페르시아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 오른쪽에 사진에 보면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죠. 기원전 700년에서 300년까지. 그래서 밑에 보면 파하라사라고 되어 있는데 파하라사, 파르사, 파르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파르사 지역은 지금의 이란의 남부 지역을 불렀던 이름인데 이 파르사라는 곳에서 국가를 시작했는데 이거를 그리스인들이 보니까 뭐라고 부르냐 파르사, 파라사 또는 파르사를 그리스인들이 페르시스라고 쓴 겁니다. 페르시스라고 쓴 거고 페르시스를 라틴어에서 페르시아가 된 거고 우리가 이제 페르시아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이름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겁니다. 이 페르시아 문화권은 페르시아어라는 것은 인도 유럽어족이고요. 인도 유럽어족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거의 모든 나라가 한국의 국어는 한국어라고 그러죠. 예. 중국의 국어는 중국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란의 국어는 이란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란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 이란은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란의 국어는 페르시아어입니다. 이란은 더 큰 개념이어서 계통의 언어를 쓸 때 이란어라고 그래요. 이란어 계통의 언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인도의 페르시아어도 이란어 계통이고요. 그다음에 쿠르드어도 이란어 계통이고 여러 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란어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페르시아어는 고대에서 중간 시대에는 팔라비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신페르시아가 생기는데 이 신페르시아가 중요한데 왜 신페르시아가 되냐면 이 아랍어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아랍어가 들어오면서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이 아랍어가 들어와서 페르시아에 영향을 주고 이게 현대 페르시아까지 연결됐다고 그래서 이걸 신페르시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원래 이슬람으로 되기 전에 이들은 조로아스터교를 믿었어요. 조로아스터교 하면은 이제 요즘에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많이 이해하시더라고요. 프레디 머큐리, 그룹 퀸의 리드 싱어였던 프레디 머큐리 집안이 조로아스터교거든요. 조로아스터교는 세계 최초의 유일신교입니다.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신이라든지 사탄, 영혼, 천국, 지옥, 구세주, 부활, 최후의 심판 이러한 용어들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많은 부분에서 그리스도교의 용어라고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용어들은 조로아스터교에 나와서 조로아스터교에서 유대교로 넘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유대인들한테 넘어가느냐? 유대인들이 바빌론 유배를 당했었잖아요. 바빌론 유배를 당했었을 때 이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준 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입니다. 이 고레스 대왕이 이들을 해방시켜줬고 이들은 페르시아인들과 살면서 페르시아 문화를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바빌론 유배 이전의 유대인들의 문헌과 이후의 유대인 문헌에서는 없는 단어들이 생겼는데 그게 다 페르시아의 영향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이 단어가 들어갔고 그리스도교, 이슬람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어마어마한 문화적인 유산을 가진 곳입니다. 자, 이건 이제 쿠로슈 대왕,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준 쿠로슈 대왕이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왕이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쐐기 문자로 있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이고 제국이다 보니까 페르시아어, 엘라모, 아카드어로 써가지고 이게 이게 누군지 알려주는데 이게 사실 이제 쿠로슈 대왕 때는 이게 없었고요. 그 후대 다리우스 왕이 만든 겁니다. 다리우스 왕이 만들어서 쿠로슈 대왕의 무덤에서 좀 떨어진 곳에다가 이거 나는 쿠로슈다 누구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을 적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페르시아 문화는 이슬람이 되기 전까지는 페르시아 문화를 했고 그 다음에 이슬람이 된 다음에는 지금은 이제 페르시아 문화권 국가가 세 나라가 있습니다. 이란,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입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가 똑같이 페르시아어를 써요. 그런데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이란은 파르시, 페르시아어라고 그러고요. 아프가니스탄은 이 페르시아어를 나리라고 그럽니다. 나리는 궁중에서 쓰는 말이란 뜻이에요. 타지키스탄은 타지키라고 그래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부르는 이름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말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아요. 다소의 차이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몸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발음에서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W 발음을요 WU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대 페르시아에서는 그게 우가 아니라 V로 가깝게 발음하고 뭐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 서로 알아듣는 데는 문제는 없다. 써놓으면은 더 잘 알아듣는다. 예. 그래서 이게 페르시아 문화권이고 페르시아 문화권인데 이들이 전부 다 무슬림 압도적인 무슬림 문화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투르크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투르크어를 쓰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지금 중국의 서쪽에 있는 신장 위구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려오는데 이 투르크 문화권은 지금의 튀르키예가 자리 잡은 이스탄불 이 튀르키예는요 원래는 이제 그 동로마 제국이었죠. 그리스어를 쓰던 사람들인데 여기를 이제 정복을 한 거죠. 그래서 537년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만든 위대한 동로마 정교 성당이 있죠. 그 하기야 소피아라고 그러는데 이건 이제 그 투르크인들은 아야 소피아라고 부르고 있고 여기에 이제 그 필적할 만한 그 모스크를 바로 앞쪽에다가 술탄 아흐메드 모스크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보통 블루 모스크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도시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장엄한 건물을 짓습니다. 근데 이제 튀르크어 문화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들은 이슬람이 된 거죠. 이슬람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슬람의 무슬림들한테 정복을 당한 게 아니고요. 스스로 이슬람을 받아들여 가지고 개종을 해서 내려온 사람들인데 원래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종교는 뭐였겠습니까? 이들은 이제 튀르크인들 전통적으로 샤만, 우리 치면 무교, 무당 문화가 굉장히 강한 것이고 이 2021년에 네이처지에서 학자들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동안 이 튀르크말, 한국말, 일본말, 몽고말 굉장히 비슷한데 얘네들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뭐 그전에 우랄 알타이어다 뭐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2021년에 여러 나라의 학자들이 모여서 뭐 DNA, 언어적인 거, 그다음에 유적 이런 걸 다 한 결과 아주 놀라운 결과를 얘기합니다. 자, 이 한국말, 몽골말, 일본말, 튀르크말을 쓰던 사람들의 조상이 지금으로부터 9,000년 전에 만주 서쪽인 요하강에 살았고 요하강에서 갈라졌다. 그래서 요하강에서 살다가 신석기 시대에 오늘날 한국말과 일본말의 조상이 되는 사람들이 갈라졌고 그리고 이때 몽골어와 퉁구스어 등으로 분화됐다.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에 원시 한국어, 일본어로 갈라지고 원시 몽골어, 퉁구스어로 갈라졌다가 청동기 시대에서 이제 한국어, 일본어, 몽골어, 퉁구스어 이런 식으로 갈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몽골어, 튀르크어 쓰는 사람들은 우리 한국과 같은 많은 계통을 쓰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움직입니다. 계속적으로 움직이면서 뭐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오늘날 가장 동쪽에 있는 게 위구르고요. 가장 서쪽에 있는 게 튀르키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에서는 이제 튀르키예 공화국이 가장 강력한 국가고요. 그리고 대다수의 국가들은 제가 숫자를 빼먹었네요. 소련 연방에서 1991년에 독립을 하죠. 왜냐하면 냉전 시대까지 소련이 소위 말해서 투르크어 계통을 쓰는 나라들, 대표적인 게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빼고요. 우즈베키스탄, 튀르크어를 쓰는 이 다섯 나라들을 위성 국가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이 1991년에 다 독립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문화권을 형성이 되죠. 근데 튀르크어 문화권, 튀르크어를 쓰는 나라들은 예를 들면 튀르키예,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아제르바이잔, 북키프러스 그리고 헝가리입니다. 헝가리어가 튀르크어 가깝지만 이제 헝가리어 쓰는 사람들은 튀르크를 어떻게 하냐면 헝가리 조상들이 튀르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헝가리 쪽으로도 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존중하는 의미에서 튀르크 문화권으로 스스로가 편성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편성돼 있지만 러시아 내에 여러 소수 민족 언어가 있는데 그 튀르크어 계통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튀르크 국가기구라는 것을 튀르키예가 중심이 돼서 2021년에 만들었고요. 그전에는 그냥 튀르크어 사용 국가 협의회라는 것, 또는 튀르크 위원회라고 했다가 2021년부터는 튀르크어 문화권 국가끼리 해서 튀르크 국가기구를 만들어서 튀르키예가 사실은 이제 맏형으로서 이끌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튀르키예가 뭔가 좀 같은 튀르크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서 영향력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들은 이제 이슬람이고요. 그런데 이 튀르키예 계통 사람들의 이쪽 문화권 특징은 순니 이슬람이고 법학파는 하나피입니다. 이란은요, 페르시아 문화권도 거의 다 순니인데 이란만
이란만 1501년에 성립이 된 사파비에서 오스만 트루키어하고 맞대응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시아파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이란만 시아파예요. 그리고 이 트루크 문화권에서 다 순니의 하나피인데 유일하게 한 나라만 시아가 압도적인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아제르바이잔이에요. 아제르바이잔은 압도적인 시아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제르바이잔은 튀르크어를 쓰는 시아 국가고 이란은 페르시아를 쓰는 시아 국가니까 굉장히 둘이 친하고 종교적으로 가까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란은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나라지만 아제르바이잔은 세속적인 국가라서 이란과 다릅니다. 예, 그래서 종교를 조사해 보면 시아가 많지만 그 시아파로처럼 이란처럼 하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튀르크 국가를 한번 쭉 열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관심을 갖고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튀르크어긴 하지만 이 언어들이 약간의 차이들이 있어요. 튀르크어라도. 그래서 이제 카자키라든지 카자흐어라든지 뭐 튀르크메니스트라든지 이런 서로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의 튀르크어, 그다음에 튀르크메니스탄 보통 튀르키예가 같은 계통의 튀르크어고요. 예,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이제 조금 발전되는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탄 일부 또는 키르기스탄과 카자흐스탄이 굉장히 좀 비슷한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단어 쓰는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쿠르드족이 있죠. 이 쿠르드족이 참 비극적인 건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팔레스타인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팔레스타인만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게 팔레스타인도 국가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쿠르드야말로 진짜 국가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쿠르드는요. 이 사람들은 쿠르드는 언어 계통으로는 이란어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쿠르드어를 하려면 페르시아어를 하면 쿠르드어를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두 개의 언어가 공용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리어 그리고 파슈토입니다. 파슈토는 파슈툰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 탈레반의 주 언어가 이 파슈토인데 파슈토도 그렇고 쿠르드어도 그렇고 페르시아어는 아니지만 같은 이란어 계통이기 때문에 페르시아를 배운 사람이 이 언어를 배우면 쉬워요. 저도 공부를 좀 했는데 안 배운 사람보다 저같이 배운 사람이 훨씬 쉬워요. 마치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일본어를 더 쉽게 배우듯이. 그렇죠?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같은 계통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 쿠르드인들은 페르시아어, 이란어 계통을 쓰는 사람. 페르시아어 가깝지만 페르시아는 아니지만 가까운 언어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지금 지도에 보시지만 튀르키예에서 살고 있고 튀르키예에서 뭐 지금 숫자들은 다 애매한데요. 1600에서 2000만까지 봅니다. 주로 지금 점선에 찍혀 있을 튀르키예 동부 쪽에 살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국경에 견정해 있는 시리아에 한 200만이 살고요. 그다음에 이라크에 한 500에서 800만이 살고 이란은 보통 800만을 알고 있었는데 최근 통계로 보면 800에서 1200만까지 산대요. 그러니까 최소 3천만 명이 네 나라에 걸쳐서 살고 있어요. 근데 독립국가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루고 싶었겠죠. 못 이루는 것은 역시 당시 이쪽 지역을 지배했던 영국이 만들어줄 마음이 없었어요. 만들고 싶다가도 이쪽에서 석유가 나니까 그냥 덮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아랍어나 페르시아어를 쓰는 사람들에서 지배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언어가 다 하나가 됐으면 좋을 텐데 쿠르드어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터키, 튀르키예하고 시리아에서 쓰는 쿠르만지를 쓰고요. 이란과 이라크가 쓰는 건 주로 소라니를 써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페흘라바니라고 해서 이란 저쪽 중부 쪽으로 가면 약 300만 명 정도 쓰는 페흘라바니가 있습니다. 세 가지 언어가 있는데 주로 이제 두 가지 언어가 중요하죠. 쿠르만지와 소라니. 이라크에 우리가 자이툰 부대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 쿠르드 지역을 일부러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골라서 보낸 거예요. 어떻게 전쟁 안 하려고. 휘말리기 싫으니까. 그래서 이제 쿠르드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은데 이 이라크 지역은 원래 이제 소라니를 쓰던 지역인데 특히 IS가 반응하면서 시리아 이쪽 지역에서 많이 도망 나와서 쿠르만지 쓰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라크에서는 쿠르만지와 소라니를 서로 소통하게 하는 이중 언어 교육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시간이 오래돼서 서로 언어적으로 많이 문제가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쿠르드 사람이다 그러면 뭐 독립국가도 나올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쿠르드가 독립국가를 만든 것을 이 네 나라 어느 나라도 행복해하진 않기 때문에 슬픈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봐보세요. 다 무슬림이잖아요. 다 무슬림인데 왜 무슬림이 무슬림들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같은 무슬림이니까 그래 니네도 나하고 다른 말을 쓰지만 너도 무슬림이니까 네 무슬림 국가 만들어 하면 되잖아요. 같은 무슬림인데.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종교가 같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게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종교는 하나, 종교는 분명히 같지만 종교를 표현하는 방식, 그다음에 이들이 선언하는 말 여기에서 또 갈라져요. 그래서 현대에서 어쩌면 종교보다 더 중요한 건 언어일 거고 문화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오해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모든 게 다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비관한 예로 우리 한국에서 그리스도인들 많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나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아야죠. 이론적으로는 다 다르잖아요. 다 같다면은 왜 부활절 미사나 예배를 같이 못하고 크리스마스 예배나 미사를 왜 같이 못합니까? 다르거든요. 예배 방식이 다르고 용어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무슬림들도 똑같습니다. 무슬림들도요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이슬람이라고 다 같지는 않다.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인도 대륙을 합니다. 인도 대륙은 역시 하나피 법합하고요. 여기는 무갈 제국이 다스렸던 곳인데 무갈 제국이 다스리면서 계속 뭐 잘 다스렸으면은 지금 어떤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국의 지배를 받게 되죠. 원래는 영국은 무갈 제국을 장악을 하면서 동인도 회사가 여기를 다스리다가 1857년에 세포이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포이라고 그러죠. 세포이. 근데 세포이가 이제 페르시아어로 세파, 그러면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냥 군사 반란이 난 거죠. 영국의 입장에서는. 이쪽 그 무갈 사람들 입장에서는 군사 항쟁이 일어난 거고요. 그래서 영국군이 들어오면서 영국이 직접적으로 통치를 시작한 게 1858년부터예요. 1947년까지. 그러면서 더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1947년 8월 14일에 파키스탄으로 독립하고 8월 15일에 인도로 독립했고 독립할 때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독립했는데 파키스탄도 동파키스탄과 서파키스탄으로 독립했습니다. 근데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예요. 근데 방글라데시와 서파키스탄은 인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고 언어도 달라요. 방글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벵갈 사람들이 사는 땅 대시입니다. 방글라데시. 그 방글라 사람들의 땅이 방글라데시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언어가 다르거든요. 벵갈어거든요. 우르두아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으로 있다가 결국에 1971년에 동서파키스탄 전쟁이 나면서 인도가 방글라데시 편을 들어서 결국엔 독립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인도 대륙에는 무슬림들이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스리랑카, 몰디브에 무슬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고요. 무슬림 비율이 가장 많은 곳은 역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몰디브입니다. 그리고 인도와 스리랑카는 무슬림들이 소수죠. 소수로 있고. 그리고 동남아시아에는 말레이 여권입니다. 말레이 여권에서 샤피 법화파가 여기는 강하고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가 대표적인 국가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나라로 치면 브루네이가 인구는 적지만 절대적인 다수가 무슬림이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소수 무슬림들이 사는 지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필리핀은 압도적인 다수가 로마 카톨릭인데 여기 무슬림만 주로 사는 곳이 민다나오 섬에서 민다나오 독립운동이 하면서 벤단히 문제가 많이 있었죠. 지금도 사실은 이제 문제가 있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대화 타협으로 서로 간극을 좁히고 있고요. 태국에도 무슬림들이 있는 지역에서 그 독립하려는 움직임들도 있어서 태국 정부도 항상 긴장을 하고 있죠. 사실 동남아시아의 이슬람은 대표적인 국가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인데요. 브루나이는 인구가 별로 되지 않죠. 근데 여기는 석유가 많기 때문에 그 국민소득이 높아요. 3만 1,000달러니까 상당히 높죠. 동남아시아에서 거의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있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90%가 무슬림이고 10%가 크리스천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10%가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 인구가 거의 3억이에요. 3억의 10%면 3천만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그리스도인보다 더 많습니다. 제가 2016년에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서
아셈 종교 회의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제 옆에 앉아 있던 호주의 성공의 주교가 저한테 웃으면서 얘기해요. 사람들이 내가 호주에서만 왔다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왔다고 그러면 오스트레일리아는 기독교 국가라고 그런다고.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우리 호주 인구보다 인도네시아의 크리스찬 인구가 더 많다. 그러면 이게 어디가 도대체 크리스찬 국가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도 인도네시아에서 크리스찬 성당들이나 교회를 다 가봤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나이롱이 아니라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러한 기독교에 대해서도 포용적인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말레이시아는 조금 거칠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관용에서는 말레이시아가 약간 기독교와 좀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말레이시아에서 특별히 알라를 기독교에서 다른 말로 부르고 싶어도 없기 때문에 무슬림들도 알라라고 부르고 크리스천들도 알라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한때 말레이시아의 무슬림들이 크리스천들한테 야 니들 알라라는 말 쓰지 마. 그건 우리 무슬림들이만 쓸 수 있는 말이야 해가지고 못 쓰게 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말레이시아 무슬림들이 다소 인도네시아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거칠어요. 거칠고 그런 면이 좀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남아시아 이슬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에는 우리 한국, 중국, 일본인데 중국은 아주 오랜 무슬림 문화 지역이고요. 중국에서는 뭐 제가 길게 썼습니다만은 보통 7세기에서 17세기까지 무슬림들이 전통적인 이슬람, 고전 이슬람 시대가 있었고 이때 아랍페르시아라든지 중앙아시아, 몽골에서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후에 수피들 그리고 근대 개혁 시기 소수민족 이슬람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중국 이슬람의 특징은요. 동아시아에서 페르시아 문화의 영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면은요, 굉장히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중국에서는요, 예배를 한다고 그랬을 때 예배를 나마즈라고 그럽니다. 이 나마즈가요, 페르시아와 튀르크에서 예배를 뜻하는 말입니다. 아랍어로는 살라하거든요, 살라. 이게 나마즈라고 그러고요. 더 놀라운 거는 아랍어에서는 신을 알라라고 그러는데 오랫동안 페르시아에서는 신 이름을 호다라고 그랬습니다. 호다. 알라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호다라고 불러요. 페르시아어로는. 그런데 중국에서 나오는 한자에서 신을 뭐라고 쓰냐면 호다라고 씁니다. 호다. 페르시아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이제 확실하지 못하는 게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페르시아의 직접적인 영향이냐 아니면 튀르크를 거친 영향이냐. 왜냐하면 튀르크일 때 페르시아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튀르크에서도 나마즈라고 그러고요. 그러면 나마즈라는 단어를 썼다 그러면 이게 페르시아에서 직접 들어온 거냐 아니면 튀르크를 거쳐서 들어온 거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크게를 보면 페르시아 문화권의 영향을 받았다. 심지어는 예언자 무함마드를 사도라고 부를 때 아랍어로는 라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런 굉장히 실질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종교 언어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언어로도 안 되는 이 아랍어가 살아 있을 것 같은데 페르시아에서는 전통적으로 이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페이안바라고 그랬습니다. 페이안바르인데 중국 무슬림들이 쓴 한자에서는 라술이 있지 않고 페얀바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페르시아의 영향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무슬림들은 한문으로 저수를 시작한 것은 17세기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무슬림이 들어오기 시작한 건 7세기부터라고 보는데 1000년 동안 한자로 안 쓴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1642년에 책을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시기에 예수회가 중국에 들어와서 한문으로 직접 쓰면서 그리스도교를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이때 이제 무슬림들도 자극을 받은 것 같아요. 같은 지역이거든요. 난경에서부터. 그러면서 한문으로 된 저술이 17세기부터 시작되고요. 꾸란 번역은 20세기 초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사진은 제가 샹하이에 가서 직접 찍은 거고요. 신은 오로지 한 분임을 증명합니다. 이게 아마도 이제 인주 독일이니까 이게 그 무슬림들의 그 신앙 증언에서 라 일라 일랄라 그러니까 신은 한 분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한자로 써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죠. 아메리카는 남북 아메리카인데 남북 아메리카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근자에 들어오는데
그런데 지금보다 좀 빨리 시기 들어온 게 18세기 일때 들어오게 된 게 왜냐면 인도 쪽을 영국이 지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쪽에 지배했었을 때 인도의 무슬림들이 영국의 식민지를 대면서 영국의 무역로를 따라서 이 남미 쪽으로도 들어오기도 합니다. 중남미 쪽으로. 그러니까 아주 최근의 현상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미국 대륙에도 많이 있고 미국 그리고 캐나다, 남미 이쪽에 무슬림들이 많이 있고 남미 쪽에는 한 200만 정도 있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은 더 늘어나고 있다고 무슬림들이 상당히 많이 굉장히 고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럽은 전통적으로 스페인 쪽에 있다가 쫓겨났고 이제 근대에 와가지고 사실은 이제 무슬림들이 유럽에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식민지의 유산이라고 보는데 프랑스가 지배했던 곳이 거의 다가 무슬림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식민지에서 들어온 무슬림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은 인도 파키스탄 쪽에 들어온 무슬림들. 독일은 식민지 경영을 하나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독일 라인강의 기적을 이뤘던 기본의 하층 노동층들이 튀르키예에서 온 무슬림들이잖아요. 그래서 튀르키예 사람들이 독일에 300만 이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은 이제 근자의 여러 형태로 해서 들어온 건데 특히 이제 무슬림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면서 이제 유럽에서는 상당히 지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비율은 낮다고 보지만 이제 인구 증가율이 크기 때문에 유럽인들이 무슬림들을 바라보는 눈은 특별히 IS 사태 이후로는 곱지가 않습니다. 곱지가 않고 그리고 또 유럽에서 무슬림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이들 보셨죠. 우리나라에서도 이건 인정은 안 할 텐데 샤를리 에브도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프랑스에서 B급 만평 잡지거든요. 근데 이 B급 만평 잡지가 주로 하는 게 종교를 풍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교 풍자할 때 가장 많이 조롱받는 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예. 그래서 저도 샤를리 에브도를 굉장히 열심히 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를 들면은 천주교 추기경들이 모여서 콘클라베에서 교황 뽑는 거를 갖다가 동성애자들의 잔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어마어마하게 정말 입으로 담을 수도 없고 그림으로 봐도 이건 야 어떻게 이런 거를 하냐 할 정도로 로마 카톨릭 교회를 아주 그냥 조롱하는 만평이 엄청나게 많이 실려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로마 카톨릭 교회가 나서거나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너 이 자식 너 폐간시키겠다 뭐 이런 거를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냥 표현의 자유로 내버려 둔 겁니다. 그런데 무슬림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표현했다가 샤를리 에브도가 난리 났지 않습니까? 사람도 죽고 불도 타고. 그러니까 이제 유럽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표현의 자유인데 왜 이거를 그러면서 무슬림들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많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우리 무슬림들하고 잘 살 수 있을까? 살기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하고 생각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데 표현의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할까? 근데 무슬림들이 야 표현의 자유도 나름이지 이렇게 경멸하는 게 표현의 자유냐? 그러면 이제 유럽은 아니 난 우리는 니네보다 더 오랫동안 로마 카톨릭 교회를 그렇게 조롱했는데 나는 로마 카톨릭한테 폭탄 한번 받아본 적 없어. 편지 그들이 와가지고 뭐 항의하고 그런 것도 없어. 왜 그래야만 되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대한 개념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두고두고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유럽은 지금 사실은 실질적으로 무슬림 이민에 대해서는 빗장을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무슬림 문화권이 이게 퍼져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더 말씀드릴 게 많지만 너무나 많은 거를 짧게 막 와다 보니까 제가 급하게 왔어요. 그리고 좀 쉽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좀 너무나 비약적으로 한 것도 있고 비속어도 많이 쓴 것 같은데 그냥 이건 표현을 그렇게 한 거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단 제가 준비한 거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질문 있으시면 이제 하나씩 답을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고전 시대의 영토 확장을 할 때 남아프리카까지 정복하려 했을지 아닙니다. 남아프리카는 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하라 사막이 막고 있잖아요. 사하라 사막을 막고 있기 때문에 사헬 지역의 북쪽, 사하라 사막 북쪽에서만 해도 충분히 괜찮거든요. 충분히 괜찮고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로 가면 굉장히 더 좋잖아요. 그래서 더 내려가지는 않고요.
무슬림들 지역인 중동 북아프리카 하면 사하라 사막 북쪽에서 주로 머물렀습니다. 이슬람으로 개종을 강요하지 않았던 문화 때문에 아랍어 그대로 꾸란 등을 읽는 것을 유지해온 것일까요? 개종을 강요하지는 않은 건 맞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개종을 하지요. 왜냐하면 개종을 하면은 좀 더 내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무슬림들이 지배하는 데에서 내가 그래도 뭐 한 자리라도 하려면 개종을 해가지고 뭐 쉽게 말하면 관리라도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점차 그래서 개종을 하면서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무슬림이 늘어가는 거거든요. 아랍어 그대로 꾸란을 읽는 것은 그거하고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랍어 자체가 어려워요. 이건 배워야 되는 거고요. 이 무슬림들이 아랍어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하느님이 내려주신 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랍어 외로는 해서는 안 된다. 예, 이건 계시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는 항상 이게 이제 무슬림들의 장점이면서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저는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1965년까지는요. 1962년에서 65년 바티칸 공의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전 세계의 모든 로마 카톨릭은 미사에서 라틴어로 했어요. 라틴어로. 예. 설교는 각 나라의 말로 했지만 라틴어로 했어요. 예를 들면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할 때 이걸 다 인노미네 파트리스 에트 필리 에트 스피리투 상크티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1967년부터 전 세계가 각자의 말로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한국은 한국말로, 미국에서는 영어로 다 이런 식으로 해요. 한국에서 67년 이후에 한국말로 미사를 하면서 신자가 늘어요. 그건 왜냐하면 모국어가 주는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국어로 내가 아무리 외국어를 잘하고 내가 아무리 라틴어를 잘하다 하더라도 거기에 내 감정을 실을 수가 없어요. 그게 모국어의 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랍어로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통일이 될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 의미를 아랍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자기의 말로 신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이에요.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네. 다만 통일성은 있겠죠. 왜냐하면 그 통일성이라는 전 세계 어디에 있던 천주교 신자 할지라도 미사는 형식은 똑같으니까 영어로 하든 뭐로 하든 똑같으니까 거기 가면 통일성을 느끼지만 자기 말로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땅 차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저는 글쎄요. 아무튼 좀 회의적이에요. 저는 솔직히 회의적인데 그래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꾸란을 그러면 번역하지 않느냐? 아니요. 꾸란 다 번역합니다. 꾸란은 전 세계 성경처럼 모든 언어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예배에서는 아랍어로 받는 꾸란을 쓴다는 얘기죠. 네. 왜 문화 발전은 주로 페르시아권에서 이루어진 걸까요? 네, 그런데요. 페르시아어로 이루어진 게 페르시아가 기본적으로 문화가 기본적으로 발전한 곳이에요. 기본적으로 발전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기본 식반은 인프라스트럭처가 돼 있는 겁니다. 학문의 인프라스트럭처가 무슬림보다 아랍어를 쓰는 사람도 더 빨리 돼 있었던 거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랍이 이 중동 문화권에서 강력한 힘을 갖게 된 건 이슬람이 나온 다음부터거든요. 근데 페르시아는 그 전부터 제국을 이루면서 기원전 700년부터 제국을 이루면서 이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이거는 어마어마한 저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에서 문화가 더 발전한 거죠. 아랍에서 발전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아랍에서 발전을 했는데 우리가 핵심적이라고 말하는 이슬람 종교에 관계된 많은 것들이 페르시아어에서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랍어라고 생각하는 이건 사실 아랍어 쓰는 사람도 잘 모르는 게 있는데요. 현대 아랍어에 페르시아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아랍어로만 해결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럼 고대 페르시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꾸란이라는 게 아랍어로 돼 있지만 그게 100% 순수한 아랍어가 아니에요. 아랍 사람들도 당시에 주변에 있었던 말들을 채용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한국말을 쓰지만 영어에서 채용하기도 하고 일본에서 채용하기도 그런 용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을 이해를 하려면 꾸란에서도 꾸란을 아랍어를 한다는 사람이 지금 줘서 꾸란의 책을 읽으라면 못 읽습니다. 뜻이 달라요. 예, 그거는 마치 한국 사람한테 훈민정음을 갖다 주고 읽어보라는 거 똑같아요. 대충은 알겠지만 뭔 뜻인지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언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변의 언어를 모르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그 많은 꾸란 주석가들이 그 얘기를 해요. 어떤 단어가 나오면 전부 다 이건 아랍어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왔다. 이걸 다 밝히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페르시아 문화가 발전된 것은 바로 그 이유입니다. 페르시아가 기본적으로 인프라스트럭처가 돼 있었다. 예, 그것 때문에 더 빨라졌던 거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신도는 바하사 인도네시아도 사용하면서 이슬람어까지 따로 배우는지 배울 수밖에 없어요. 꾸란을 읽으려면. 근데 다 할 수가 없죠. 그건 바하사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무슬림들이 꾸란을 어떻게 다 읽습니까? 뭐 한국도 안 가겠어요. 제가 이란 얘기할게요. 이란에도 가보면은요, 이 꾸란에 보면은 꾸란을 아랍어로 돼 있잖아요. 근데 아랍어를 못 읽잖아요. 예, 밑에 페르시아 주석이 달려 있어요. 페르시아 번역이 달려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 배울 수밖에 없어요. 배워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예, 쉽지가 않습니다. 예. 배우긴 배워야죠. 기본적인 기도문이나 이런 건 배워야 되죠. 옛날에 우리 한국의 천주교 신자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라틴어를 다 외워야 했듯이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단순히 세제 혜택만으로 그렇게 빠르게 넓게 접근되었나요? 확산 기저에는 종교 문화적 요소가 있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죠. 일단 세제 혜택이라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하지요. 예, 그런데 저 중요한 거를 본다면은 무슬림 문화에서 개종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렇게 막 열심히 하다가도 정작 교회 가면 그 교회 간 사람한테 얼마 만에 세례를 줍니까? 개신교는 한 1년이고요. 천주교는 예비자 교리를 등록해가지고 한 6개월, 3개월에서 6개월 돼야지 이 개종을 하죠. 이슬람은 개종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가 무슬림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 고백문 2개만 하면 됩니다. 알라 외에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다. 이거를 하면은, 그리고 내가 이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했다고 한국 무슬림들한테 가가지고 있을 때, 너 종교가 뭐냐? 나 무슬림이라 그러면 너 언제 됐는데? 이런 물지 않습니다. 바로 껴안습니다. 예, 개종이 굉장히 쉬워요. 예, 개종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무슬림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항상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항상 궁금했던 건데, 왜 그렇게 빨리 퍼졌느냐? 복잡한 그리스도교처럼 복잡한 교계 제도가 없죠, 이슬람에서는. 예, 교계 제도가 없는 거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예, 그게 그런 면에서 이슬람이 아마도 쉽게 사람들이 접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페르시아권과 아랍권에 대해서, 페르시아권과 아랍권은 일단 언어가 다릅니다. 예, 언어가 다르고요. 페르시아 사람들이, 페르시아어를 쓰는 사람들, 지금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이죠. 타지키스탄은 알파벳을 러시아 알파벳을 쓰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빼고, 아프가니스탄의 다리어와 이란의 페르시아어는 아랍 알파벳을 써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아랍 알파벳을 쓰고 이 아랍어를 쓰는구나. 아닙니다. 아랍어 아닙니다. 영어, 불어, 독일어가 다 로마 알파벳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영어 하는 사람한테 독일어, 불어 모르는데 독일어, 불어 책 주면 읽을 수 있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못 달라요. 완전히 다른 언어예요. 완전히 다른 언어. 예. 그래서 언어적으로 다르고요. 언어적으로 다르고, 페르시아 사람들은 나름 아랍에 대해서 약간 그 자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란 사람들은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에 비해서 어떤 자부심이 있냐면, 우리가 더 훨씬 문화가 뛰어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문화적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요. 예. 그리고 언어가 다르고, 지금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파도 다르죠. 이란은 쉬아파고, 물론 아랍어에서도 쉬아파가 있습니다. 이라크에 쉬아파가 있긴 하지만 아랍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순니파고, 예, 그런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언어가 차이가 큰 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완전히 다른 언어니까. 예, 아랍어는 그 세머 계통의 언어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예수님이 아랍어를 배우면 훨씬 잘했을 거예요. 예, 그런 같은 계통의 언어고, 페르시아어는 지금의 영어, 불어, 독일어와 가까운 언어입니다.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릴까요? 페르시아에서 어머니를 마다르라고 합니다. 마다르. 예, 그리고 딸은 도흐타르라고 합니다. 도흐타르. 도흐타르가 독일에서 토흐터잖아요. 영어에서 도터. 예, 이런 식으로 인도 유럽어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면은 다를 수밖에 없죠. 여러 부분에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7번째, 페르시아 가면 이슬람 문화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많죠. 굉장히 많죠. 이란에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곳곳에 그 이슬람 문화 유적들이죠. 그러니까 이란은 과거의 페르시아 유적부터
이슬람 유적까지 곳곳에 다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정부가 이란 정부가 이제 과거 역사를 좀 강조를 덜하는 편이죠. 왜냐하면 이슬람 문화를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과거를 얘기를 하면은 과거 페르시아 비이슬람 문화를 얘기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주저함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이란에서 반정부 한 사람들은 이게 정부가 싫으니까 정부가 강조하는 이슬람도 싫고 그리고 이제 반대의 기조로 고대 페르시아 문화로 자꾸만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 문화와 고대 페르시아 문화가 문화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색채의 차이도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좀 부딪히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란은 고대 이슬람 이전의 페르시아 문화와 그리고 이슬람 이후의 페르시아 문화, 이란 문화, 이슬람 문화가 굉장히 잘 융합되어 있고 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7가지 다 답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더라도 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급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부가 질문이 없으실지요? 네, 그러면 오늘 귀한 시간을 할애해서 저의 그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강의가 또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꼭 그 유튜브에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